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대구 시내 함지산에서 시작된 불이 17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주택가를 향해 번지면서 주민 2,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림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태영 기자, 밤사이 불길이 얼마나 잡힌 겁니까? 네, 오전 6시 30분 기준 산림청이 발표한 산불 진화율은 65%입니다. 자정 기준 54% 수준에서 조금 더 진화가 이뤄진 건데요. 밤사이 산림당국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는 등 주불 진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산림 약 252헥타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전체 화선 11.8km 가운데 약 7.7km를 진화했고 남은 화선 4.1km에 대한 진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고 하는데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2,200여 명이 주변 학교로 대피했고 인근 요양시설 거주자 60여 명도 대구의료원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산불은 입산 금지 지역에서 발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불 확산이 지역 지하철역 등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동이 트자마자 진화 헬기 51대와 인력 1,300여 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현장엔 초속 1m의 바람이 불고 있고 오후엔 초속 3m까지 강해질 거란 관측이 나와 진화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훈련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영상엔 북한 병사가 실탄 사격을 하고 대전차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을 기념해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훈련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북한 병사들. 러시아 교관이 수류탄 사용법을 시범 보이자 뒤이어 북한 병사도 투척합니다. RPG 대전차 로켓을 발사하고 엄폐물에 기대 실탄 사격도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군 전투훈련 영상입니다. 영상엔 북한말로 지시하는 생생한 음성도 담겼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군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상당한 전투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가는 북한군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내놨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인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일방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 기간 모든 군사행동이 금지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위반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승절 임시휴전을 전후해 북러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며 감사를 표한 만큼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경제협력 등 밀착이 강화될 거란 우려도 커집니다. 푸틴의 깜짝 휴전 선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푸틴을 겨냥해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나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선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이 공개되는 건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51%를 기록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게 되면 바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2차 경선 결과는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2차 경선 결과를 내게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1, 2위 후보 간의 3차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는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술, 과학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도 되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민심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을 찾아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곧 외교 안보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 된 지금 대전 충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민심의 중간값을 대변해 온 곳입니다. 충청의 마음 그리고 충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실천할 겁니다. 후보들의 치열한 득표 활동 속에 국민의힘의 2차 경선 투표율은 50.93%로 마감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주 금요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보수의 책사로 불려온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30일 거취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던 한덕수 대행은 다음 달 1일 사퇴, 2일 오전 10시 국회 출마 선언으로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출마 선언 장소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출마 선언문엔 개헌, 통합, 신뢰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임기 단축과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통상교섭 본부장과 주미대사 경력에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총리직을 수행한 통합과 중도 이미지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본격 대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책사로 불려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르면 30일 출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며 대선 주자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이게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언론에서 흔히 광폭 우클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그 지금까지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통합 행보 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왔던 이재명 전 대표가 보여왔던 그 통합 행보가 과연 어제 그저께 상황과 일치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어제의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도 되고 쟁점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내부에서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통합 행보의 진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지점을 짚어주신 건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알려지기로는 그 서울현총을 찾아서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묘역을 예정에 없던 곳인데 찾았다고 합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무언가를 고민한 흔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음 시대의 시대 정신은요, 국민 통합이 우선이고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이 두 개가 큰 시대 정신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기획하고 실천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현실 인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부분은 과거에 많은 의심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불식시켜 줄 정도로 진정성 있게 행동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옆에 놓느냐가 진정성 척도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분야에서 또 본인이 이야기하는 실용적인 경제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색깔이 곧 진정성으로 중도층에 읽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런 통합 행보의 일환 또 그런 차원으로 어제 SK 하이닉스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위장 기업 행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별법 뭐 여야 간에 그 과거에 그 합의를 사실상 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주 52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 52시간 문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지원 분야에 관한 언급이 없이 뭐 친기업적 행보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알맹이 없는 그야말로 진정성 없는 행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점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게 선거 때 반짝이냐 아니면 정말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행보가 과연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거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엊그제까지의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니까 요게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잠시 위장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여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한 차례 만났었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경쟁을 하는 건데 뭐 죽고 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전쟁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얘기는 뭐라고 하겠어요. 윤여준 전 장관의 선대위 합류 어느 정도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사실은 6개월 만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윤여준 전 장관을 마치 뭐 보수의 책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게 2012년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보수라는 진영을 저는 벗어났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보수라는 그 진영의 대표성을 윤여준 전 장관이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우호적이다 해서 이제 지금 그 대표격을 억지로 부여해서 영입을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의 공동이잖아요. 상임 단독선대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어떤 보수 진영의 책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불리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건데 지금 어떤 윤 전 장관의 영입이 외연 확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포인트는 불안한 후보예요.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의 이미지는 보수 합리입니다. 그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조금 불안하다는 것에 더해지면 아무래도 안정감과 신뢰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방향을 굉장히 잘 잡고 있고 지금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공격하려는 포인트도 정확히 알고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결이 다르지만 합리적인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기조를 강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은 정말 잘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쭉 간다는 진정성 부분에 대한 평가만 남아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외연 확장 행보를 굉장히 다각도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저는 러브콜이라기보다는 좀 흔들기에 가깝다고 예.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상욱 의원이 뭐 지금 그 민주당이 입당하라고 그래서 입당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후에 발표될 또는 그 5월 3일에 발표될 그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경우는 뭐 혹시 모르지만 그 경우에도 김상욱 의원 한 명 정도가 민주당으로 건너간다고 그래서 뭐 무슨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냥 국민의힘의 이탈자가 한 명 더 늘었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새미래민주당 전병현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명틀러라는 조소가 현실이 되었고 정상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이재명 포비아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가짜 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 화합의 정치개혁을 해내기 위해서. 전병헌 대표 목소리 네. 직접 들어봤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좀 네.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그게 이준석 그 후보와 중도를 겨냥한 신당을 만들 때만 해도 그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근데 결국은 이낙연 후보 상임고문과 예. 이준석 그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력욕? 이것 때문에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잖아요. 그 후로 지금의 영향력은 상당히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병헌 대표가 하는 예.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감정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게 약한 사람이 마치 자기 감정만을 표출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품위 있게 지적을 하더라도 지적을 하고 좀 약간 예. 자신감을 오히려 보여줘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 한번 좀 이렇게 좀 키워서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전략적 패착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어떤 대선 판도에 어떤 수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세요? 글쎄 이낙연 전 총리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갈지는 미지수예요. 예. 본인도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그 어떤 단일화 뭐 이런 걸 시사한 적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완벽하게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국민 후보라는 개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예. 이런 쪽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은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뭐 5월 2일쯤 지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출마 선언이 되고 나면 예.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이렇게 쭉 모아서 아마 국민 후보 그 선출을 위한 협상 같은 것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에 대비한 이낙연 전 그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민심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을 찾았고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대전, 세종, 충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충청의 마음, 그리고 충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실천할 겁니다.
직접 세계 시장을 누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이것도 탄력적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과반 후보가 한 명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요. 2명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포함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한 명이 만약에 50%를 예. 넘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 버리죠. 예. 5월 3일 그 결선 절차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건 뭐 어떤 여론조사든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후보가 50%를 넘을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에 2명으로 압축이 되고 그리고 나서 5월 3일 그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보시기에는 만약에 2명이 올라간다면 누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예. 그 전화를 기자분들한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구도는 사실상의 두 진영으로 갈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진영 그리고 거기에 비판적인 진영 두 진영으로 갈려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후보들도 2명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지지 진영에서는 누가 지금 앞서갈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비판적인 진영에서는 누가 앞서가냐?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본다면 당연히 김문수, 한동훈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안철수, 반탄파 진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찬탄파 진영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중에 누가 갈 것이냐? 거꾸로 됐죠. 찬탄파에서는 한동훈, 반탄파에서는 김문수, 한동훈이고요. 그 이제 두 후보 중에서는 누가 우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종 저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여론조사 정도하고 이제 주변의 분위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 반대 세력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합을 하는 것이고 탄핵 찬성 세력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승부는 이미 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탄핵 반대 세력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있는데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 저기도 계속 나오지만 비슷해요. 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올라가고 누가 낙선할 것이냐 오늘 오후에 발표해서 그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이렇게 올라갈 건데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김문수, 한동훈으로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홍준표, 한동훈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단일화 이슈가 국민의힘 경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대행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국회에서도 한대행 출마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님 출마하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난각병에 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입니다. 오늘 무단으로 정무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좀 용납이 안 됩니다. 정인 출석이라든지 의결을 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출석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공식화한다고 한다면은 나오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필승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확실한 게 사실은 개헌이죠. 본인이 이제 5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1년 또는 3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놓겠다 하는 거고요. 개헌의 방향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그 후보로 대표되는 일종의 포퓰리즘 정권 이런 거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대통령 아마 이런 정도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 이제 공약만 하고서 실천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진정성 얘기를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말은 화려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실천할 것이냐. 실천하지 않은 사례가 바로 2022년에도 개헌이 공약이었는데 그 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공약은 아마 하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또한 과연 실천하겠느냐 뭐 이런 아마 의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이슈로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개헌을 이슈로 맞붙는 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개헌을 누가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메신저 거부와 불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중도에는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비상대권자입니다.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상이라는 의미가 뭐죠?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 불안정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뭐 군에도 거의 비상에 준하는 게 걸리고 공무원 사회도 거의 비상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악용해 가지고 출마를 한다? 중도가 이미 메신저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명분이 없는 메신저에게 귀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일화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고 난 뒤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약간 불쾌감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알려지면은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요청한 거는 국민의힘 후보와 별개로 한덕수 대행이 이제 그 국민의힘 밖에서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 후보로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상황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정치 협상 뭐 이걸 좀 그 부탁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뭐 이렇게 막 섞여서 들어갈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거는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경선 결과는 5월 3일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뭐 김빼기 하는 듯한 인상 아마 이런 걸 받은 걸로 보이는데 뭐 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요. 단일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셨다가 좀 미묘하게 바뀌셔서 다시 빅텐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오셨었는데 지금 어제 저 전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는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게 어떻게 이제 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좀 급하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그 2명으로 압축이 되죠. 그 압축하는데 결국은 탄핵 반대 세력의 표를 김문수 후보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본인이 2명 안에 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요.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간표를 보면 다음 달 3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에 이 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대행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도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면 차별점이 저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파급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뭐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될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결론이 난 다음에 시너지 효과라든가 흥행성도 좀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김문수 그 후보가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침 등교 시간에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일반 시민들까지 6명이 다쳤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신호대기하는 차 앞으로 활동복을 입은 한 학생이 달려옵니다. 무언가를 들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더니 잠시 후 다시 급히 뛰어갑니다. 유치원에 두 아이를 데려다 주던 40대 남성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겁니다. 쪽을 이렇게 놓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는 문을 그쪽을 열어주지 않고 제 운전석만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가해 학생은 앞서 인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상담을 받다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복도로 나와 괴성을 질렀는데 이 소리를 듣고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2명이 나타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도 시민 2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고는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에 의해 구조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등교했습니다. 우리가 총 압수한 건 4종이고요. 그중에 이제 법령에 사용된 건 하나고 왜 흉기를 4개씩 갖고 다녔는지 조사를 해봐야죠. 경찰은 학생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계획범죄 여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한 주택가의 골목길입니다. 여유롭던 길이요. 순식간에 119 구급차와 소방차로 이렇게 가득 찹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포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고철을 수집하던 80대 남성이 수거해온 박격 포탄을 해체하다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포탄 10여 발이 더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잠시 뒤 소방차와 구급차, 폭탄 해체반까지 출동합니다. 완전히 폭탄 떨어지는 그런 소리 같아요. 화흥한 게 놀라가지고 쫓아 나오면 벌써 주민들이 꽉 차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택 앞마당에서 일어난 폭발로 80대 부부와 옆집에 사는 6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로 부서졌고 건물 유리창도 모두 깨졌습니다. 파편은 주변 교회와 이웃집 담장까지 날아가 박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고물을 수집해 팔던 80대 남성이 고철을 얻기 위해 녹슨 박격 포탄을 해체하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이시고 고철 수집 차원에서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시고 아마 해체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남성은 인근 농수로에서 박격 포탄을 수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대는 현장에 남아있던 포탄 10여 발을 수거해 재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고 포탄 유입 경로와 폭발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지하철역 불법 촬영은 수법을 바꿔가며 끊이지 않는 악질 범죄죠. 일부 우범 지역에는 불법 촬영 방지 거울까지 설치가 돼 있지만 서류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서 몰래 찍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붙잡힌 남성 2명이 차례로 붙잡혔는데 이런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홍대 입구역 계단을 걸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다시 올라옵니다. 손에는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수상히 여긴 시민이 남성을 붙잡아 둔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성은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선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엔 이렇게 뒤를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촬영 방지 거울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몰래 숨겨서 찍는 것까지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2시간쯤 뒤에도 같은 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또 붙잡혔습니다. 아무래도 번화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찍힐지 모르는 그런
무서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몰카범들은 인파가 몰리는 시간과 장소를 주로 노리는데 유흥가로 연결되는 홍대 입구역 등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은 불법 촬영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초범인 20대 남성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취업난 속 청년층을 2번 울리는 신종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알성 광고로 유인을 한 뒤 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게 해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이러한 수법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온 사람이 메신저로 어떤 업무냐고 물으니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손보험 관련 서류만 내면 90만 원 이하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최근 온라인 대출이나 취업 카페 등에 이런 수법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NS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 20, 30대 그 청년층들이 좀 주 타겟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취업난이 있고 해가지고. 수법은 단순합니다. 브로커가 던진 미끼를 물면 이들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진단서를 꾸며줬습니다. 청년이 가입한 보험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런 사기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SNS를 통한 유사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6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교내에서 상담을 받던 중에 사건이 시작된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제 아침 8시 반쯤이니까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청주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상담하는 교사를 폭행했고 폭행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니까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두 분이 얼른 거기에 출동했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교직원에 대해서 이게 그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교직원들이 제지를 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달려갔고 학교 밖으로 나온 이 학생이 지나가는 차량이 서 있는데 거기에 차량에 어떤 사람의 아까 그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굴에 흉기로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또 달아나다가 인근에 그 저수지가 있었는지 저수지를 지나가던 사람을 물 안으로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한 6명에 대해서 상해 폭행죄를 벌였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근처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현재는 경찰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짚어주셨지만 가해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등원시키는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오는 거야 앞쪽으로. 그래서 쟤 왜 이쪽으로 오지? 하더니 갑자기 제 차례 뒤쪽 뒷자리석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치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명환이 한 1, 2초 보더니 이렇게 저를. 일단 뭐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닌 건지 아니면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지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일단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가해 학생이 가방에서 흉기가 4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1개만 범행에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3건은 그냥 가방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전날 흉기를 준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 유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해 학생이요. 특수학급 학생,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 학생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하면은 특히 특수학교 이런 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부분과 또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A군, 그 범행을 저지른 A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다니지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한 어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특수학교가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할 교사가 항상 부족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1명당 그 학생 4명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로 가면은 교사 1명당 7, 8명의 관리하는 학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관리에 구멍이 있는 케이스가 많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서 학교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이 드러난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학생은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져서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완전 통합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대상자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참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학교 안에서 벌어졌거든요. 안전해야 되는 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흉기 같은 이런 소지는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게 뭐 금속 뭐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뭐 흉기 같은 위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학교 내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1,13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1인당 커버를 해야 되는 학교 수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본 업무 처리만도 벅차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좀 더 폭넓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 분위기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는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그 임원들의 유착을 해서 배임을 저질렀다라는 그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 성남 그 정무실장으로 있었던 정진상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상당히 그 모든 그 진술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를 하면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그런 거 아니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148조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유죄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그와 같은 증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해퍼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한 것인지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증언 거부권 사용하신 이유 뭔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 받으시면서는 법정에서 좀 밝히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증언 안 하신 이유는 뭐 다음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찰 조사 확인까지도 증언 거부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만하시죠.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정 전 실장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뭐 나와서는 뭐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과정 중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민감함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중까지도 사실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부 앞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현동 사건 때는 1, 2심에서 증인 신청 요구를 받았고 1심에서 본인이 나가려고 했는데 네. 당시 검찰에서는 아니,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사실상 증인 신청과 관련된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했고요. 둘째로는 본인이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에서 비틀어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말문을 열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정진상 전 실장의 태도, 검사 측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 진술 거부를 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정진상 증인에 대한 재판이 그 본인의 피고인 재판이 아니고 증인에 대한 재판인데 네. 뭐 어쨌든 본인이 법에 보장되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긴 어렵습니다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피의자 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 그 관련되는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다만 본인은 분명히 수사받을 때는 법원에 가서는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정작 또 법원에 오니까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사건에 간접적으로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간접적으로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으로 공항은 물론 교통신호 등 전자결제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양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 도로 위 차량이 뒤엉킨 채 경찰 수신호로 서서히 운행합니다. 정전으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도로 곳곳에서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점도 불이 꺼진 채 영업을 멈췄고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직원 손전 등 도움을 받아 고객이 장을 봅니다. 현지 시간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전력망이 마비되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프랑스 남부 일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Pues mucho, porque estoy intentando llegar a mi casa y no sé cómo. Tengo a mis dos hijos solo en casa, o sea que fatal. 휴대전화 통신과 현금 지급기 ATM 서비스도 먹통이 됐고 테니스 대회는 정전으로 중단됐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정전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 8시 기준 스페인 전력 용량의 35%가량이 복구됐지만 전국적으로 단전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Por el momento ya se ha restablecido el suministro en varios territorios del norte y del sur de la península gracias a las interconexiones con Francia y con Marruecos. 스페인은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하는 등 두 나라는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테러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매일매일이 소풍을 나서야 할 것 같은 날씨인데요. 네. 봄날을 즐기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동신여자고등학교 교정입니다. 철쭉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나들이 나온 어린이집 친구들은 높은 철봉에 매달려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교정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여고생들의 얼굴에는 봄꽃보다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정말 눈이 부신 봄의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차분하게 봄을 즐길 수 있는 풍경도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녹차밭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차밭인데요. 농민들이 해차 수확에 한창입니다. 고구를 전후에 수확하는 해차는 예로부터 최상급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네, 싱싱한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 놓치지 마시고 즐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대 해수면이 높아지겠는데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